예, 김홍걸 의원입니다. 먼저 오사카 총영사관 오태규 총영사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 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그것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뭐 그런 차별 외에도 지난 3월에 사이타마시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이들에 대한 마스크 무상 배포를 할 때 조선학교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런 것까지 차별하냐 하는 그런 공분의 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조선학교에는 한국 국적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나 이런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해서, 그래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음, 이쪽에 민족교육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인가해준 민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사카에 세 개 있다고 한 것은 아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사카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에는 일본의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185개 학교에서 민족 학급이라는 그 학급을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 제일동포 강사들 55명 정도를 고용해서 거기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한국말, 문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의 부류가 이제 조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를 우리 공간이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는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의 어떤 분단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간 차원에서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언급을 할 경우에는 의외로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교류로 맡겨두고 저희들은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이 조총련계 조선대에 대한 일본 우익의 혐오 발언이나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본 경찰이 거꾸로 조선대 교직원을 탄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오사카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선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사카 지역에서도 물론 학교가 초등학교 7개, 초중이 같이 있는 데가 한 곳, 중등이 한 곳에서 총 9개의 조선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한국적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선학교의 어떤 상부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역시 더 끝까지 올라가면 지금의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쪽의 어떤 지휘 계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어떤 제일 동포들의 인권 차원이라든가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소수 민족의 인권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사카 시내에서도 코리아 NGO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항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물론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일본 사법부 판결이나 정부 결정을 놓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재작년에 이런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2010년에도 이런 조선학교 배제를 얘기하는 정치인들 태도에 대해서 유엔 측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일본 측에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복동 할머니도 뭐 이렇게 전 재산을 기부해서 이 조선학교에 민족 화합의 뜻을 표하셨는데 일본 정부를 뭐 오사카 총영상관에서 움직이진 못하더라도 이런 민족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호주 대사관 강정식 대사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호주하고 중국 갈등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갈등이 뭐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4월에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제안하니까 중국 측이 반발을 해가지고 경제보복 경고를 했고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뭐 호주산 보리 반덤핑 조사를 하고 쇠고기 수입 제한을 하고 이런 경제보복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 심각해진 상황 같은데요. 호주가 쿼드 문제에 고민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호주 중국 간 갈등이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호주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이런 정책을 쳐왔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게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도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 호주 외교부 장관이 호주의 가치와 국익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며 예, 1분 더 드리세요. 호주의 가치와 국익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며 미국과 근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비전은 공유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난 7월에 이 호주 미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결국 이 뜻은 호주의 쿼드 참여가 호주의 국익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미국과 호주의 동맹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하자니까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으로 말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외적으로 호주의 쿼드에 대한 입장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다 하고 이런 조신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재반 사정을 또 볼 때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하고 호주는 양국과의 갈등을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거하는 것 중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호주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거에 대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코트하신 부분이 장관님이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호주는 자기 자신의 호주의 가치과 국가 이익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미국과의 근본적인 가치나 지역 비전은 공유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모든 사안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